맞아요. 그때 그 사람, 증거 있어? 난 그 노인네 죽음이랑 아무 상관없어. 어디서 감히 생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할머니 조옥래의 가장 화려했던 날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지역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다정의 기억과 CCTV 속에서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끔찍한 악연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연이 서 있었다는 것을요.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화려한 날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역은 사실 의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의사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고 차갑고 정확한 말들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조옥래 환자분께서는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김다정 환자분은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며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상철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역이 아버지를 붙들어 일으켰지만 상철은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어요. 옆에 서 있던 수비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흐느꼈고 지화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런웨이를 당당히 걸으며 웃고 계셨으니까요. 택시 타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왜 그 차를 타신 거예요?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지역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철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를 부르고 또 불렀어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자리를 떠났고 복도엔 상철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쳤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시간은 자정이 훌쩍 넘어서였습니다. 빈소가 마련되고 영정사진이 놓였어요. 사진 속 옥래는 런웨이를 걷던 그 순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던 그 얼굴이요. 지역은 그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상철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밥을 권해도 물을 권해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의 사진만 바라보며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내가 못난 놈이라 어머니 호강 한번 못 시켜드렸습니다. 맨날 걱정만 끼쳐드리고 제대로 효도 한번 못했는데. 지역이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상철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수빈이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봉에는 할머니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인생 가장 화려한 날이었다. 봉투 안에는 첫 모델료로 받았던 남은 돈이 들어 있었고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수빈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을 때 거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늙어서 처음 번 돈이라 아까워서 못 쓰겠다. 우리 며느리 옷은 한 푼 두 푼 모은 내용돈으로 사줬는데 이 돈은 다정이 좋아하는 거 사주고 손주들 밥도 사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 8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멋진 날이 있을 줄 몰랐으니까. 수빈은 그 쪽지를 읽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류한이 달려와 수빈을 부축했지만 수빈은 계속 쪽지를 움켜쥔 채 흐느꼈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며 벽에 기댔어요. 숨이 막혔거든요. 할머니는 그렇게 행복해 하셨는데 그 행복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같은 시각, 고성이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우진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거든요. 성희는 우진을 찾아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걱정 끝이야. 내가 건강해지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우진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제자리요? 엄마가 원하는 자리 말인가요? 성희의 미소가 굳어졌지만 금방 다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우진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우진아,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알잖니.
고성이의 앞길은 순탄해 보였습니다. 영라 또한 자신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요. 이상훈 부사장님이 이번 주말에 다시 만나자고 하셨어. 준비해. 영라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성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을 올라갔어요. 진석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다가 성희가 들어오자 안경을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희는 진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진석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진석은 그걸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볼 수 없었죠. 조옥래의 발인일에 자신에게 일어날 비극을 말이에요. 그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아도 그 끝은 조금도 알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사고 조사를 위해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지역은 조문객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경찰과 마주 앉았어요. 경찰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는 송민재입니다. 한부모 가정이고요. 초등학교 3학년 늦둥이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암 말기로 투병 중이었고 본인은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 내려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적한 도로에서 갑자기 역주행을 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급발진이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대에 그 도로는 차량 통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 중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간암 말기라는 점,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잠시 구금된 상태입니다. 지역은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경찰이 돌아간 뒤 지역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다정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다정을 찾은 지역은 엄마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겨운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지역은 안정을 위해 다정의 말을 가로막았지만 지역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지역아, 그 사람, 내가 아는 얼굴이야. 30년 전. 상철이 다정의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누구를 아는데? 내가 알바하는 곳으로 가야 돼. 지역아. 다정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고 그녀는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지역은 어머니의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내가 아는 얼굴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상철은 그저 혼수 상태에서 나온 헛소리려니 생각했지만 지역은 달랐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장례 이튿날 아침 잠원의료기에 도착한 지역은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은 지역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일찍 퇴근하시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지역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보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며칠간의 CCTV 영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혹시 특별히 찾으시는 게 있으십니까?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지역은 화면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역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의 한 남자가 잠원의료기 복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지역은 화면을 되감았다가 다시 재생했습니다. 남자는 복도 끝에서 서성이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얼굴이 화면에 잡혔어요. 이 사람. 지역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제 경찰서에서 봤던 사진 속 얼굴이었습니다. 송민재, 교통사고 가해자였습니다. 지역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송민재가 다정을 보고는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발걸음이 멈추는 것 아닌가요? 마치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말이에요. 아니, 그것은 잊고 싶은 것을 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다정도 무심코 그를 쳐다봤는데 긴가민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송민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주차장 쪽으로요. 사장이 황급히 주차장 CCTV로 화면을 전환했을 때 송민재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녹화는 음성까지 녹화가 되고 있었어요. 지역은 화면을 정지시키고 확대했습니다. 송민재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을 천천히 재생하며 그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여기서 그때 그 여자 만났어요. 송민재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이 시킨 모든 비밀 안고 갈 테니까 내 딸 평생 책임지세요. 지역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시킨 그 지지라니, 그럼 이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로 일어난 일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왜 이런 짓을 한 거란 말인가요? 지역은 화면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사장이 급히 USB를 꺼내 영상을 저장하기 시작했을 때 지역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했습니다. 경찰서는 오후의 나른한 햇살 속에 고요했습니다. 지역은 USB를 쥔 채 형사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담당 형사는 지역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지역은 그 말을 가로막고 USB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란 걸 아실 겁니다. 정밀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형사는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송민재가 통화하는 장면에서 형사는 화면을 멈추고 지역을 쳐다봤어요.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수상한 정황이긴 하네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한 가지를 더 요청했습니다. 송민재를 만나고 싶습니다.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허락했어요. 조사실로 안내된 지역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송민재와 마주했습니다. 송민재는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간암 말기라는 진단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듯 그의 피부는 누렇게 뜨고 눈가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지역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 알아요. 누가 시켰습니까? 왜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송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움켜쥐었어요. 지역은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대답하세요. 당신 딸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걸 알면 그 아이는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엇이 어쩔 수 없었습니까? 돈입니까? 협박입니까? 송민재는 입을 다물었어요. 형사가 들어와 지역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더 이상은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지역은 송민재를 한참 노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오면서 뒤돌아봤을 때 송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을 때 다정은 어느 정도 컨디션을 회복한 듯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들어서자 다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얼굴엔 생기가 돌아와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아, 엄마, 괜찮으세요? 지역이 다정의 손을 잡았을 때 다정은 아들의 손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역아, 나 그 사람 봤어. 그 사람 얼굴. 알아요, 엄마. CCTV에서 봤어요. 엄마가 잠원의료기에서 그 사람 만난 거요. 다정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지역아. 그게 끝이 아니야.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에 일어났던 이야기를요. 30년 전. 내가 부산에 갔을 때 일이야.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해오는 거야. 그리고는 옆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지.
다정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지혁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역주행한 차에서 남자가 내리더니 상대방 차를 확인하는데 난 그때 너무 섬뜩해서 그 남자를 유심히 봤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송민재라는 사람 같구나.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응, 왜냐면 얼마 전 잠원의료기에서 만난 이후로 그 남자가 누군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어. 희미하게 웃고 있었지. 너무 섬뜩했어. 지금은 확실해 그 사람이야. 다정이 몸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겪으셨다는 역주행 뺑소니, 그리고 지금 다시 나타난 같은 남자. 뭔가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혁은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지혁은 영정 앞에 앉아 어머니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30년 전 사건과 지금 사건, 같은 가해자,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려는 순간, 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사였어요. 그의 말은 이지혁의 분노에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이지혁 씨,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송민재의 딸이 현재 가온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와 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더군요. 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온재단이요? 네. 혹시 아시는 곳입니까? 지혁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가온재단, 그곳은 고성이가 이사장으로 있는 곳 아닌가요? 은호의 친엄마,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은호의 간까지 빼앗으려 했던 그 여자.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30년 전 부산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는 고성이었고 쌍둥이는 은호와 우진이었습니다. 송민재는 그때도 지금도 고성이의 지시로 움직인 거였어요. 그 여자가 아무 죄도 없는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를 해친 거였어. 지혁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영정 속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혁의 눈에는 그 미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랐거든요. 새벽 6시 장례식장 마당에 영구차가 들어섰습니다. 조옥래의 관이 천천히 차에 실리는 동안 상철은 관을 붙들고 통곡했어요. 지혁이 아버지를 말렸지만 상철은 관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수빈과 지화는 서로를 부축하며 눈물을 닦았고 조문객들도 함께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가지 마세요. 상철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장의사들이 조심스럽게 상철을 떼어냈고 관이 완전히 차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혁은 영구차를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어요. 할머니를 이렇게 보내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막 수술이 끝난 은호였기에 최대한 자제하려 했지만 고성이에 대해 알아야 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렸을 때 은호가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수술 후유증으로 약간 쉬어 있었어요. 지혁 선배, 은호야, 미안해. 지금 통화할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은호야, 혹시 고성이 주변에 30년 전에 누군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적 있었어? 지혁 선배가 그걸 어떻게, 그걸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 사고를 목격하셨대. 하지만 확증은 없어. 오래되기도 했고.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맞아요. 그때 아빠는 그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너의 아버지가? 내 뺑소니였어요. 역주행한 차가 아빠 차를 들이받았고 아빠는 그 자리에서 전화기 너머로 지역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선배,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그 얘길? 우리 어머니가 아마도 너희 아버지 사고의 목격자이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같은 사고가 어머니께 또 일어났어. 똑같은 방법으로. 설마 선배님 할머니 사고가 고성이야. 그 여자가 너희 아버지에 이어 우리 가족을 죽인 거야. 같은 시각 장례식장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뒷좌석에서 고성이가 내렸어요. 그녀는 선글라스를 쓴 채 조심스럽게 장례식장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송민재가 자백했을까? 아니야, 자백할 리 없어. 딸 걱정 때문에라도 입을 다물 거야. 성희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가해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송민재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고 남은 딸을 위해서라도 말을 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다만 김다정이 깨어났다는 소문이 걱정이었어요. 다시 마주친 여자가 자신을 기억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발인 행렬이 화장장에 도착했을 때 지혁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수석에 앉은 채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은호와의 통화를 끝낸 후부터 지혁의 머릿속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고성이, 그 여자가 30년 전에도 지금도 사람을 죽였어요. 은호의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를. 지혁아, 안 내리니? 상철이 차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 저 먼저 가봐야 할 곳이 있어요. 뭐? 지금이 어떤 때라고? 지혁은 차에서 내려 아버지를 마주 봤습니다. 할머니를 죽인 사람을 잡아야 해요. 지금 당장. 상철의 눈이 커졌어요. 지혁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고성이가 거기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희는 중환자실 표지판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지혁이 다가가자 성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고성희 씨. 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성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지혁 씨, 이런 곳에서 뵙네요. 할머님 일,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척은 그만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우리 할머니를 죽였어요. 30년 전 부산에서 뺑소니 사고 그때 목격자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머니를 없애려 한 거죠. 성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나는 당신 가족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왜 내가 그런 짓을? 은호 아버지도 당신이 죽인 거 아니에요? 지혁의 말에 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혁은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닥쳐요. 성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도끼를 뿜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천천히 휠체어가 나타났습니다. 은호가 힘겹게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그 위에는 김다정이 앉아 있었어요. 다정은 창백한 얼굴로 복도를 바라보다가 고성희를 발견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연락을 받은 후로 어머니를 모셔온 것이었어요. 저 여자. 다정의 손가락이 떨리며 성희를 가리켰어요. 은호는 휠체어를 멈추고 앞을 봤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고성희와 지역이 보였어요. 저 여자가 맞아. 그때 그 여자. 다정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희는 다정을 보며 뒤로 물러섰어요. 은호가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역은 어머니와 은호를 보며 자리를 비켜줬어요. 30년 전, 부산에서 당신이 그 차에 타고 있었어요.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나는 당신을 본 적도 없는데. 거짓말 마세요. 다정이 소리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당신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운전하던 사람. 역주행한 차를 몰던 사람. 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 사람이 나를 밀쳤어요. 머리를 다칠 뻔했지만 당신 얼굴은 똑똑히 봤어요. 은호는 어머니 다정과 친모 성희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진짜, 당신이 그랬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성희는 은호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유라야, 난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이 사람들이 날 모함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놓고 성희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이 내 친엄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와서 내 아빠까지 죽인 사람이라고요? 은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희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지혁이 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호야, 선배님. 은호가 지혁을 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증거도 없이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거야? 유라야, 넌 정말 어리석구나. 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성희는 은호를 밀치고 복도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지혁이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어딜 가려고.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성희 씨,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복도에 들어서고 있었고 그 뒤로 어젯밤 지역과 통화했던 형사가 서류 뭉치를 든 채 나타났습니다. 형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을 때 고성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첫 장을 꺼내 들었어요. 병실 침상에 누운 남자의 사진이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송민재였습니다. 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피해자 송민재는 어제 오후 병원에서 전면 자백했습니다. 그는 안말기 환자로 여생이 3개월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고성희가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형사가 2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이었어요. 송민재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입니다. 고성희 씨와 총 50통의 통화 기록과 녹음 파일이 남아 있습니다. 형사가 3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은행 입금 내역이었어요. 고성희 씨 명의의 가온재단 계좌에서 송민재 딸의 학비 명목으로 총 2억 3천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단순한 장학금치고는 과도한 금액이죠. 송민재는 이것이 30년 전 사건에 대한 입막음 대가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지혁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분노가 묻어났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 사건은요? 할머니는 왜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4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역이었어요. 고성희 씨가 송민재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잠원 이륙이 그 여자 조심해. 30년 전 일 기억할 수 있어. 그로부터 사흘 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송민재는 범죄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고 자백했어요. 며칠 전 이지환 군의 오토바이 습격 사건. 피해자 이지환도 고성희의 짓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비명처럼 외쳤어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죽을 사람이 무슨 짓이든 하는 거잖아요. 형사가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녹취록이었어요. 송민재가 직접 녹음한 통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형사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장례식장 복도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스피커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송 씨, 확실하게 처리했죠. 김다정이 깨어나면 모든 게 끝나요. 부인, 이미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할머니까지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건 당신 실수잖아요. 내가 시킨 건 김다정이었다고요. 녹음이 끝났을 때 고성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형사가 수갑을 꺼내 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살인교사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유라야, 아니, 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나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그냥 내 인생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단 말이야. 은호가 천천히 무릎을 굽혀 고성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텅 빈 시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인생을 위해서 내 아빠가 죽어야 했고, 지역 선배 할머니가 돌아가셔야 했군요. 나는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앞으로도 절대 부르지 않을 거예요. 은호가 발목을 빼냈습니다. 고성이가 손을 뻗어 은호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형사가 그녀의 팔을 낚아챘어요.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이가 질질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은호야, 너도 결국 내 피를 받았어. 너도 언젠가 나처럼 될 거야. 아니에요. 나는 절대 당신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지혁이 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성이가 형사들에게 연행되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울부짖는 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됐어요. 장례식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정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은호에게 다가가 꼭 껴안았어요. 은호가 그녀 품에서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왜 내 친엄마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아니야, 은호야. 너는 잘못 태어난 게 아니야. 너희 진짜 엄마는 너를 낳지 못했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실 거야. 지혁 씨, 미안해요. 내 친엄마가 당신 할머니를. 아니에요. 그건 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은호 씨도 피해자예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차갑지만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다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너희 진짜 엄마가 기다리실 거야.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이 휠체어를 밀어 다정을 태웠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세상의 모든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니었어요. 다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은호와 지혁은 선물 상자를 든 채 항구하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지혁이 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가도 될까요? 은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마중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안쪽 방을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수가 저기 있어요. 아빠 소식 들은 뒤로 밥도 잘 안 먹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답니다. 은호가 선물 상자를 꼭 껴안은 채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작은 대답이 들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에 혼자 앉아 있는 작은 소녀가 보였습니다. 송민재의 딸, 지수였어요. 그 아이는 고개를 들어 은호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아빠 일로 왔어요? 은호가 천천히 다가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지혁은 문가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은호가 선물 상자를 지수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안녕, 지수야. 나는 은호 언니라고 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였다면서요? 은호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아빠는 마지막까지 너를 사랑했어. 아빠가 그 일을 한 이유도 결국은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지수가 고개를 들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혼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은호가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교복과 책가방, 그리고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아빠가 남긴 마지막 편지야. 병원에서 쓰셨대. 지수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지수가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건편에는 사랑하는 내 딸 지수에게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아이는 편지를 펼치지 못하고 그저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지혁이 다가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수야, 아빠는 좋은 곳으로 가셨어. 이제 아프지도 괴롭지도 않으실 거야. 그리고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해. 알았지? 지혁이 명함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지수가 명함을 받아 들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호가 마지막으로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지수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 돼. 씩씩하게, 당당하게. 알았지? 아이가 은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호는 아이가 다 울 때까지 그저 등을 토닥여줬어요. 한참 후, 은호와 지혁은 고아원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봄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은호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은호는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지혁이 옅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생각이요. 할머니가 남기신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알아요? 가장 화려한 날이라고요. 화려한 날들은 이미 지나갔어요. 할머니도 내 아빠도 모두 떠나갔죠. 하지만 그분들이 남기신 사랑은 아직 여기 있어요. 우리 안에 남아서 계속 빛나고 있어요. 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시작된 지역의 추적은 결국 30년 전 뺑소니 사건과 얽힌 고성이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비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지만 남은 이들은 복수 대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며 진정한 의미의 화려한 날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